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없이는 제국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를 뺏기게 되면은 이 위상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예측 못할 정치라는 것은 일기에 해당하는 얘기고, 지금은 상당히 좀 달라진 준비된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요. 일단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이 러시아 종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이 종전을 위해서 어떤 카드를 내밀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나와 있나요? 글쎄요, 그 유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자기가 그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그때 그 기자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달라고 하면 트럼프 후보가 그 특유의 어떤 그 능청맞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이걸 밝히면은 어떤 그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권한 다음에 밝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요. 당선이 됐고, 그리고 당선이 된 지 얼마 지난 다음에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전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이제 국경선으로 네. 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국경선에 따라서 일정한 뭐랄까 비무장지대를 만든다. 아마 한반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측 어떤 그런 뭐랄까요, 측에서 방어를 해야 될 텐데, 미국은 사실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 네. 그것을 지키는 병력은 유럽 군대에게 나토군이 맡기겠다. 해라. 예, 인력과 자금을 나토에게 부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전형적으로 그 미국 위주의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서 정말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고,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이 지금의 어떤 뭐랄까 전선이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경선이 됐을 때 이 길이가 2,000km거든요. 와, 엄청 기네요. 엄청나게 길죠.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가 큰 나라일 텐데요. 2,000km를 지키는 병력을 생각해 보면 나토 군대가 사실은 병력 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토군 가지고 이 2,000km 뭐랄까요, 접촉면을 지킬 수 있을까? 당장 현실 가능성이 있냐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참.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아니면 진짜 경제적으로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럽 국가에서도 그렇고 예, 예. 저 미국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예. 어떻게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곡창지대고요.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기 때문에 뭐랄까 경제적인 이득 하나 가지고 서방이나 미국이 여기에 집착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뭐 군침을 흘릴 만한 지역인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것이 바로 이제 국제 전략적인 차원일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브레진스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20세기의 전체 세계의 어떤 정세를 입안하고 계획을 했던, 그러니까 미국의 두뇌일 텐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없이는 제국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강대국이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뺏기게 되면은 이 위상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미국이 전체 지구에서 강력한 일극 체제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상대해야 될 텐데, 유럽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가 러시아일 텐데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떼어내면은 러시아가 사실 강대국이 아니게 되면서, 적어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 유럽 쪽에서는 미국이 한시름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크라이나를 차지해서, 아니면 뭐랄까 러시아로부터 떼어놔서 화근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왔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유혹이 작용했기 때문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이게 물론 러시아의 침공이긴 하지만 예. 말씀하신 그러한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대리전 예, 형태로 맞습니다. 예, 예. 미국의 네오콘들이 국무부 그 강성 네오콘들이 예, 예. 이 음모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예, 예. 시나리오에 따르면 예. 그리고 그것을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대리전으로 규정을 예, 하면서 맞습니다. 네, 예.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 듯한 예,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마냥 러시아만 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예, 분들은. 예. 그래서 결국 그 전부터도 뭐 대리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 결국 이게 지질학적인 비유를 하자면 러시아라는 지각판과 서방이라는 지각판이 딱 맞물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였고요. 이 그 지각판이 맞물리는 지역에서는 단층선이 형성돼서 뭐 화산이라든지 지진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딱 그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미국이 20세기에는 세계 분쟁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을 직접 투입을 해서 네.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해 왔었는데 21세기 들어서는 미국의 그런 전략에 약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뭐냐면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고 동맹국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현지에 있는 세력을 지원을 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자세를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이제 젤렌스키 행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미국이 직접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러시아와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자원을 원조하고 투입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와 싸우게 하고 러시아에게 상당히 출혈을 강요해서 러시아 힘을 빼놓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강대국이 대결하는 한 양상이고 네. 대리전의 양상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결국은 죽어나가는 그렇죠. 것은 우크라이나 군인, 특히 우크라이나 민간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볼 때도 정말로 안쓰러운 눈길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전후, 그러니까 예. 이제 종전 협상, 휴전 협상이 되고 나면 이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그 경제 관점에서 예. 뭔가 큰 수혜를 좀 있지 않을까 우리도 막 이런 예,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 예. 또 한편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그 전략적 효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미국이 재건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거나 예. 그러겠느냐 오히려 예. 이제는 버림을 받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뭐 그 트럼프 당선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조 바이든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고요. 그 뭐랄까요? 아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난 그 지원을 해줬는데 네. 아마 아마 이것도 회수하려고 하겠죠. 거기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그것을 마다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건을 예, 그래서 일단 그 재건 사업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그러니까 외상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서진 그 우크라이나 경제 인프라를 또 구축할 텐데 미국 기업이 엄청나게 진출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재정 파탄 상태여서 돈을 갚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각종 이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하 자원에 관한 그 어떤 권리를 미국이 다 챙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쨌건 재건은 이루어질 것이다. 예,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역사학자니까 사실은 20세기의 그 선례를 들여다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독일을 상대로 미국이 영국과 소련과 동맹국이 돼서 전쟁을 치렀고 영국과 소련에게 엄청난 이 군수물자 지원을 외상으로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영국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과 소련에게서 그걸 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대여법으로 빌려준 천문학적인 액수가 있는데 영국이 그 무기대여법 그 빚을 갚다가 대영 제국이 완전히 몰라 그래서 미국의 속국처럼 됐고요. 소련 및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갚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소련 때 뭐 조금씩 갚다가 완전히 갚은 시기가 바로
그 푸틴 대통령 때입니다. 엄청나게 오래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45년도부터 2000년까지 갚았으니까 거의 60년을 두고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천문학적인 이 군비 예. 지원금 이거 예. 이제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받을 수밖에 없다. 받을 수 없는데 제가 뭐 생각 그 예상을 해보면 그 준 만큼 돌려받을 것인가 아니면 준 것을 돌려받는 것을 기본으로 치고 더 그 많이 이상. 가져올 것인가 이것도 사실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가 원래 그 전에는 폴란드의 영토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서부가 폴란드의 영토였었죠. 전체는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흑해로 들어가는 큰 강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연배 분들은 세계 지리 시간에 드네프르 강이라고 배웠을 것이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로 드니프로 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드니프로 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서쪽은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동부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했고 서쪽은 친서방 성향이 강했는데 이게 뭐 30년, 뭐 10년 사이에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300년, 400년 전에 러시아 제국과 폴란드 왕국이 있을 때 그 세력 틈바구니 속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말해주는 것이죠. 네. 아니 일각에서 그런 그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끝나고 나서 예. 이 우크라이나는 해체 수순을 갈 수도 있고 예, 예. 그럴 경우 이제 폴란드로 병합이 돼서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예. 생각하시는 그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한국가가 뭐 21세기 들어와서 근대 초 상황처럼 해체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완전히 그 뭐랄까 허구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폴란드에도 당연히 여러 정치 세력이 있을 텐데 폴란드의 어떤 뭐랄까요 강경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원래는 폴란드 영토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실체가 없는 국가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어쨌든 만약에 이게 공론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국민투표에서 이기면은 예. 원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그만큼 그 유럽의 민족주의가 얼마만큼 복잡하고 그러게요. 우리와는 좀 다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한 번 느끼게 되고요. 저도 뭐 역사를 학생들에 가르치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테마를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강조해서 가르치는데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그 유럽의 민족주의를 강의할 때 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중요한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도 민족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싸우는 어떤 그 기본 그 의지 아니면 그 뭐랄까 정신력 이런 것들 민족주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강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러시아 이쪽에 이제 특사로 켈로그 장성 출신이라고 하는데 지명했다고요. 저 트럼프 당선자. 어떤 인물이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이분은 뭐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당시 후보였죠. 트럼프 후보의 그 최측근으로 선거 운동을 돕기 전에 군인이었고요. 중장으로 아마 예편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그 강경파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트럼프의 충성파입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실제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의 한 중요한 그 멤버였는데요. 그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이제 권력자가 사람을 쓸 때 당연히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단순히 충성파여서 쓴다고 하기보다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 트럼프가 예전에 뭐 트럼프 일기라고 하죠. 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 사람을 쓰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보기에는 네오콘 아니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휘둘려서
자기의 원래 목표였던 것이 중간에 다 변질되었다. 그래서 성과를 못 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 예가 바로 존 볼튼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죠. 존 볼튼을 수반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였는데 존 볼튼이 그것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결국 하노이에서 협상이 깨졌다고 하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트럼프는 2기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달리 말하면은 네오콘이나 딥스테이트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을 써야지만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골랐을 텐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켈로그 특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기 때는 자기 뜻대로 못했다. 그렇죠. 근데 2기 때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 일반적인 대부분의 시각인데,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단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2년 지나면 레임덕 온다고 하고 예, 뭐 이런저런 것들 따지면 예. 몇 년 후에 힘 빠질 사람을 위해서 막 정말 모든 것이 급진적으로 예,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개혁이라는 예,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확답을 내릴 수는 없고 아주 똑부러지는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예상을 해보면은 그 정권을 잃고 나서 1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날 이르기까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당선자가. 그리고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권력을 잡은 다음에 딱 하루만 자기가 독재자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노선을 방해왔던 모든 그 각 분야의 그 뭐랄까요 기득권층을 다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군부에서도 쉽게 말하면 대숙청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성들을 상당 부분 날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심으려고 할 텐데요. 물론 상당히 많은 그 그러니까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나름대로 트럼프 후보도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트럼프 후보가 어떤 뭐랄까요 그 좌충우돌의 어떤 그런 예측 못할 그 정치라는 것은 일기에 해당하는 얘기고 지금은 상당히 좀 달라진 준비된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요. 이 미국의 주류 세력과 트럼프 2기 트럼프의 어떤 이 충돌이 상당히 격렬하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정말로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이 정말로 주시를 해봐야 될 것이 우리와 직접 연관된 국익과 연관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국방부, 국무부 예. 이쪽의 강성파들은 사실 이 한국 주한미군에 대한 것이 됐든 아니면 한국의 어떤 전략적 가치 예. 현재 용인되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그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숙청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될 것이냐 예. 고민 안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그 추정일 텐데 추정일 뿐입니다. 지금 그 임기를 2달밖에 안 남긴 바이든이 확전을 시도한다든지 러시아를 자극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 주류 세력의 마지막 그 저항 내지만 마지막 반발 아니면 일대 반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요새 바이든이 마지막 임기를 1~2달 남기고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반도체 보조금도 지금 막 풀어주고 있고 뭐 중국에 대한 규제도 지금 갑자기 막판에 더 강화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는 뭐 다 뭔가 의도가 다 있겠죠. 그렇죠. 네, 정치인들이니까. 예.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푸틴은 친구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금방 잘 될 것이다. 근데 예. 푸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와 러시아의 대통령인 그 푸틴이 정상회담을 할 텐데요. 그 그림이 정말로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로 이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또 개성이 있는 캐릭터가 만나는 장인데 정말로 그 기싸움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늘 말해왔지만 자기가 그 어떤 협상가로서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매력을 발휘해서 미국에 적대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겠다 이런 자세를 취해왔는데요.
이 푸틴이 과연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올까가 이제 궁금한 점인데, 제가 볼 때 그 트럼프 후보에게 하나의 그 암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트럼프 일기를 생각해 보면은 네. 그때는 그 미국의 일극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방향을 밀어붙일 때는 미국의 일극이라고 하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했는데 그 사이에 세계 정세가 바뀌었죠. 미국의 일극 체제가 많이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다극 체제로 지금 이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는 2기를 시작할 때의 그 상황은 1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의 일극 체제는 끝났거나 아니면 흔들리고 있고 다극 체제가 된 세계 정세 속에서 자기의 입장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바로 과거한 다른 점이고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그 트럼프를 대할 때 이제는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아니다. 지금은 다극 체제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뭐랄까요 호락호락 넘어오지 않고 자기의 그 국익을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받고자 아주 고자세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거 밀고 당기기를 심하게 해서 그 트럼프 후보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뭐랄까요 그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진짜 그 그림이 궁금해지네요. 둘이 어떻게 어디서 만날까? 예, 예.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 만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만날지 아니면 그 제3의 장소에서 만날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강성은 강성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이 예. 좀 뭐라 그럴까? 좀 두려워한다? 예, 예.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될 때는 한참 만에 전화했던 그 시진핑도 바로 예. 당선되자마자 전화했다고 맞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거구의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와 맞서는 사람이 이제 푸틴일 텐데 푸틴 대통령이 사실 체구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한 키가 170cm 정도의 체구인데 하지만 또 포스가 남다르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또 하시고 또 이 소맨십보다는 이 감정을 내비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정말로 대조적인 두 캐릭터가 만났을 때 어떤 케미를 보일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정상회담을 할 때 푸틴 대통령이 지각을 할까 안 할까 요것도 좀 지켜봐 드릴 듯합니다. 예. 자, 지금 북한 파병 예. 사실 이것도 음모론이다. 예. 파병된 적 없다. 예. 증거 없다. 명확한 이런 예.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1년 전서부터 들어와 있다. 예. 예. 뭐 무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와 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뭐 12,000명, 뭐 10만 명 뭐 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인된 상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우크라이나 측 그 발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간에 확전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도움을 절실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북한을 어떻게 뭐랄까 그것을 이렇게 부풀리고 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가져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좀 걸러들어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이제 북한 군 내지는 북한 인력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투입이 얘기된 게 벌써 2달가 네. 됐는데 아직까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눈여겨봐야 될 측면이고요.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는 북한 사람들이 병력인지 아니면 그 노무자인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병력이라고 하면 이들이 전투부대인지 아니면 보조 인력인지 아니면은 이 군사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참관단 수준인지도 사실은 또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제 병력이 파견됐다고 하면은 어느 전선에 파견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고 저도 북한 병력이 투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왔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최근에 어떤 그 보도에 따르면 이 쿠르스크에서는 북한군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돈바스 전선에서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그 상호 충돌되는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간 일개 서생으로서 어떤
똑부러지는 어떤 정보를 드릴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네. 이게 전제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 우리는 일단 파병된 걸로 전제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대가로 도대체 뭘 받을 것이냐. 네. 그리고 그 북한군은 총알바지로 쓸 것이냐. 진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대한민국 이제 고위 장교들과 좀 접촉해 볼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걱정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가 있을 때 거기서 가지는 경험이란 것이 실전 경험이란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허약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북한군이 지금까지 실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군대라고 하는 측면이 강했거든요. 대한민국 군대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에 투입됐던 초급 장교들이 지금은 고위 장성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제 분쟁에서 의무부대라든지 공병부대로 이런 형태로라도 전선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취약했던 북한군의 어떤 그런 상황이 어떤 형태로 간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완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측면을 상당히 걱정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아직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계제로 안개가 가득한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여튼 글쎄요, 참 이 세상이 복잡해져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뉴스를 100% 신뢰할 수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좀 그것도 서글프긴 합니다. 예전에 그냥 뉴스다 그러면 그냥 바로 믿었었는데 네, 그것이 또한 특정 세력의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밝혀지면서 참 이게 그래요. 이게 평시에도 사실은 가짜뉴스라든지 어떤 허위보도가 많기 마련인데 이 전쟁이야말로 이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의 어떤 천국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어떤 언론한테 조금 아쉬운 점이 그래서 걸러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랄까요 가짜 뉴스를 이렇게 부풀리거나 아니면 이게 필터링 하지 않고 그대로 내면서 국민들의 판단력을 오히려 흐리게 만드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좀 그런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클릭수라고 하나요? 네. 제목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런 유혹이 분명히 아마 상업 언론에 있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일정한 또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래야 되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언론이 그냥 언론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네, 그런 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모든 판단하기도 좋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진 언론사들이 있어야 그 언론사에 집중을 하면서 그쪽의 시각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에도 공신력 있는 언론 매체가 있고 정말로 실력이 뛰어난 기자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묻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목소리 크고 자극적인 게 최고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의 이모저모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까지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